정론 일침입니다. 황당무계한 상위 2% 종부세. 황당무계한 상위 2% 종부세. 뭐 이게 그 법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니고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총이라고 하는 걸 열었습니다. 거기서 치열한 뭐 경론이 오가고 그리고 표결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론으로 채택이 된 것이 상위 2% 종부세 안입니다. 지금 그 종부세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상위 2%를 잘라보면 11억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 2%라고 하는 황당한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면 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뭐 11억을 넘어서서 15억, 16억이 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내리면 그러면 상위 2% 기준을 적용하면 뭐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이나 8억도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또 황당무계한 이 종부세 안, 도대체 어디서부터 세금을 내야 되는지가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황당무계한 종부세 안이 더불어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부동산 출구 전략으로 채택한 겁니다. 이건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세금 제도입니다. 자, 세금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건 말이죠. 기본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이 상황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가라. 이 가장 기본적인 그 교통 질서죠. 이게 어떤 때는 파란불일 때 가고 어떤 때는 빨간불일 때 가는 걸로 함부로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길거리에 나 있는 모든 차들이 빨간불 파란불 때문에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빨간불이 켜졌는데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종부세 어떤 세금이든 그렇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이걸 집행을 해야 내가 세금 대상이구나. 내가 갖고 있는 내 집이 12억이 넘었으니까 내가 종부세 세금을 좀 내야 될 모양이다. 그러면 미리 월급에서 얼마씩 좀 세이브를 놔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 상위 2%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해당될지 안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뭐 이를테면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은 늘 상위 2% 안에 들어가겠죠. 우리나라 최고 부자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가 그 2%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세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게 그게 뭐 몇백만 원이고 몇천만 원이고 될 텐데 내가 낼지 안 낼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세금 고지서 받으면 갑자기 그건 낼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세금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특별위원회 김진표가 주도한 이 부동산 세제입니다. 이 송영길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대로 가면은 내년 대선도 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세금 부담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깨문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부동산 부자들 잡으려고 정권 잡았잖냐?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지그들끼리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과정에서 일종의 출구 전략이랍시고 절충안이 나온 겁니다. 그게 부동산 공시지가 상위 2%한테만 종부세를 내자. 이런 황당한 이 절충안이 나온 겁니다. 그야말로 기형적인 부동산 세제가 나타난 겁니다. 상위 2% 같은 이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집값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매년 과세 대상도 바뀌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강남 집값은 더 오르고 다른 지역의 집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치면, 그러면 종부세 상위 2%는 강남 쪽은 더 많아지고 다른 지역은 종부세 내다가도 안 내는 걸로 바뀌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과세 대상이 매년 이 상위 2%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세금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황당한 세법이 어디 있습니까?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조차 알 길이 없는 깜깜이 세금이 되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종부세를 냈는데 내 집값이 떨어졌다. 아이고 뭐 올해는 내가 종부세는 안 내겠다. 안심하고 있는데 다른 데가 더 떨어지는 바람에 종부세 내라고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작년보다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과세 요건과 징세 절차를 법률로 정해서 납세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 바로 이 상위 2% 비율로 정하는 세금입니다. 이 파행의 모든 이 부동산 세제의 파행의 이 뿌리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이게 노무현 때부터 그 징벌적 과세로 도입이 됐으니까 종부세 자체가 잘못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그 잘못된 종부세도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는 서울의 100가구 중에 4가구 정도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공시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집 한테만 종부세를 매겼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좌파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는 바람에 아파트 가격이 전부 60% 이상 올라가지고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원을 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가격을 그대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대여섯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종부세를 내는 대상이 돼버리게 된 겁니다. 자, 언제 국민이 집값 올려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 수많은 국민들이 시세 차익이라도 얻었습니까?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팔아야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올랐으니까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거예요. 시세 차익도 구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평생 일해서 쥐꼬리만한 무슨 연금, 그리고는 집 한 채 달랑 있는 이 은퇴 생활자, 또 이 금리 연금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퇴자들 어떡하라는 겁니까? 갑자기 몇백만 원씩 또는 몇천만 원씩 종부세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세금 내려고 융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자기들 딴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 꼼수를 쓴 건데, 이 꼼수가 노리는 바가 아주 가증스럽습니다. 뭐냐? 우린 상위 2%만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98%의 종부세 내지 않는 국민과 종부세를 맞게 되는 2%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안 내게 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마워하겠죠. 2%를 적대 세력으로 만들어서 98%의 표를 얻겠다. 이런 아주 교활한 그리고 사악한 이 갈라치기 전략을 이 상위 2% 종부세 안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세금의 안정적 운영에도 어긋나는데, 정치적으로는 종부세 내지 않는 98%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변형된 포퓰리즘이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악한 상위 2% 종부세 안, 국민의힘이
당 운을 걸고 전면 투쟁해서 좌절시켜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법사위 빼고 7개. 선전포고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이라고 있죠. 원내대표 하는 자. 이 자가 그동안은 국회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독식해왔잖아요. 이 주호영이가 못나서 원구성이 협상할 때 다 내준 거예요. 김종인이 말 듣고. 그야말로 이적행위를 했습니다. 김종인이, 주호영이가 말도 안 되는 이적행위를 한 겁니다. 지난 1년 넘게 상임위를 다 내줘버려가지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하다가 표결만 되면 다들 일어나서 퇴장하고 오히려 그걸 기화로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은 손 한 번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악법들을 양산해 왔어요. 저는 이 대목 관련해서는 김종인, 주호영의 의도된 이적행위인지 결과적 이적행위인지 분명하게 따져서 언젠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난번에 원내대표 후보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원내대표 되면 탈취당한 법사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를 되찾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어요. 지금 원내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도 그렇게 공약을 내걸고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원내대표 당선된 직후부터 야 너네 훔쳐간 탈취해간 상임위원회 다시 내놔라. 법사위원회 포함해서 7개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원내대표가 바뀌어서 윤호중이가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자는 아이고 뭐 그거 지난번에 다 끝난 일인데 뭘 다시 하고 버텼는데 세상에 이걸 어떻게 대낮에 날강도도 유분수지 이걸 어떻게 더 이상 버팁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주긴 내줘야 된다 이렇게들 이제 흐름이 만들어지니까 내주는데 법사위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 빼고 7개 위원장을 양보하겠다. 양보는 무슨 양보? 훔쳐간 거 돌려주는 거지. 자, 그러면서 뭐 예결위, 정무위 이런 7개 상임위를 거론하면서 돌려주겠다. 그렇지. 양보가 아니라 돌려주겠다. 윤호중이 말이 돌려주겠다 아니에요. 자기들이 훔쳐간 거 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1년 동안 생떼 운운한 법사위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여당이 법사위 맡고 야당이 외결위 맡는 관행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윤호중이 이자는 무식한 건지 교활한 건지. 자, 법사위가 야당 몫으로 된 것은 2004년부터입니다. 2004년. 그 전까지는 2004년 전까지는 뭐 보수가 정권 잡았을 때나 또는 김대중 정권 때나 여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아왔어요. 그래서 주요 상임위가 상임위에서 법안들이 처리가 되면 법사위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데 이 법사위가 여당이 딱 그 위원장을 잡고 그걸 이제 해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자꾸 일방적으로 법률 등을 강행 처리하게 되고 그 독주, 강행 처리의 관행이 어디에선가 끊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들. 그것을 2004년 총선이 끝나고 나서 원구성을 할 때 당시 이제 과반이 된 152석인가를 해서 과반 집권당이 된 게 열린우리당이에요. 그 열린우리당에 천정배가 원내대표에 선출돼서
이 천정배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원구성 협상을 하는데 그때 천정배가 공개적으로 공언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겠다. 우리가 비록 과반수 의석이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하는 식으로 하지 않겠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야당한테 양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천정배가. 그래서 그때부터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으로 이제 새로운 관행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후로 이번 21대 국회 작년에 원구성 될 때까지 그 후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관행이 지켜져 왔어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서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도 다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주는 마지막 아름다운 협치의 관행을 지켜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4.15 총선에서 압승을 하니까 이 좌파들이 지금까지의 관행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이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탈취당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관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파 정권 때도 다 지켜줬어요. 그런데 이자들이 4.15 총선의 압승을 기화로 국회 협치의 상징적인 조치였던 법사위원장 야당 이 관행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탈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조치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국민의힘의 요구였습니다. 지금 윤호중이는 의석수로 배정하는 상임위 7개는 주겠는데 법사위는 못 주겠다. 이렇게 다시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 너네가 관행 파괴하고 탈취해간 법사위부터 내놔. 법사위는 못 주겠다 그러면은 나머지 7개가 무슨 소용이 있어? 너네 지금 다시 선전포고하는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죠. 야당이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추경호 수석 부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당연한 요구이자 국회 운영을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으로 돌려놓기 위한 법사위 위원장 복구인데 몇 개 주고 몇 개 얻는 이런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걸 흥정이라고 생각하는 윤호중의 인식이 참으로 놀랍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협치는 물 건너갔다. 그동안 민주당이 목표를 정했을 때 적당히 시간 끌다가 막판에 순식간에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상임위원장 독식을 위한 군사작전 개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김종인 주호영 체제 때 18개 상임위를 다 탈취하고 독식했기 때문에 새로울 것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기왕에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국민 여론에 밀려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의석수에 따라서 7개의 상임위를 국민의힘에게 내주겠다. 그러면 그 국회 상임위 구성에 대원칙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의석비에 따른 상임위 배분, 둘째는 법사위 야당. 이 2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관철시켜 나가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대여 투쟁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후보 소식도 있고 최재형 감사원장 소식도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소식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대변인이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27일경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27일경에 그리고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만나겠다. 근데 이제 27일이 일요일이니까 보통은 월요일 날 그 각종 언론을 통해서 탑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일요일 날 오후쯤에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래서 아마 27일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날짜는 뭐 하루 이틀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6월이 지나기 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국민들 속으로 뛰어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출마 선언 이후에 민심 투어를 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 뭡니까? 국민의힘 입당은 정해진 것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국민들이 윤석열을 만날 국민들이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실제로 국민들의 상당수는 야, 그럼 뭐 국민의힘에 뭐하러 들어가? 그냥 제3지대에서 윤석열 신당을 만들어. 그게 새정치에 부합하는 것 아니야? 이런 요구와 주문들을 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것이 좋아라고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다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과 지지난주까지는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언제 들어오는지만 남았다. 뭐 그러니까 권성동이도 만나고 윤희숙이도 만나고 정진석이도 만나고 그러지 않았겠냐. 또 만난 사람들마다 다 뭐 곧 들어올 것 같다. 다들 이렇게들 얘기했잖아요. 여기다 대놓고 이준석 여기가 뭐 들어오려면 8월에는 들어와야 돼. 우리는 8월까지 안 들어오면 안 기다리고 우리끼리 먼저 경선할 거야. 이렇게 막 압박을 했잖아요. 그때 내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이거 위험하다. 압박할 게 따로 있지. 합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 전부 합쳐서 5%도 안 되는 당이 30%, 40%를 넘나드는 대권주자한테 압박을 한다? 끌려다니지나 않았으면 좋겠다. 위험한 짓이다. 제가 그런 취지의 비판적 논평을 여러 차례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당? 그거 정해진 거 없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다. 윤석열 후보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마음 먹고 국민을 만나는 것은 요식행위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를 딱 정해놓고 나서 이벤트 하듯이 요식적인 절차로 국민을 만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정해진 거 하나도 없다. 국민의힘에 입당 결심한 적 없다. 진짜 국민을 만나고 그분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듣고 그것에 따라서 입당하든 말든 결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지금 복잡하고 이준석 대표 체제가 시작돼서 좀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서 좀 어수선한데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국민께서 불러주시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특정 정당에 쑥 들어가 버리면 다양한 입장에서 나를 성원해주고 불러준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죠.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과도 같습니다. 날 불러준 사람이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들인데,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인데,
그분들의 얘기도 듣지 않고 국민의힘에 입당부터 쑥 하면 나를 불러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국민의힘보다 국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그동안 국민의힘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떠들어도 됐냐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쇼하듯 하는 보여주기식 투어는 하지 않겠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빨리 입당하지 않으면 손해라고들 하는데 손해 나면 손해 나는 것이지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윤석열 후보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그냥 밖에 혼자 있으면 좌파들 공격에 견디지 못할 거다. 돈도 없지 않냐. 당에 들어오면 그런 게 다 해결된다. 빨리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공학적으로 압박하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준석도 그 중에 하나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불쾌했을까. 제가 또 그거 여러 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3월 4일 날 총장을 그만둔 직후에 윤석열 후보한테 즉각 입당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에 마이크를 잡고 확실하게 오세훈, 박형준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정면 돌파하자. 그리고 당을 접수하는 것이 맞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것하고 돈 없을 테니까 빨리 들어와라. 좌파가 공격할 텐데 혼자서 막기 힘드니까 빨리 들어와라. 이런 주장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런 천박한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윤석열 후보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착각도 아주 단단히 착각한 거죠. 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출마 선언은 하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다.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전국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갑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갑니까? 국민의힘 쪽에 옵니까? 전국 주도권은 후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후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이준석이 같은 자가 대표가 돼가지고 함부로 대권 주자 압박하고 공학적으로 접근하다가 완전히 지금 칼자루 뺏기고 칼 날만 지금 작게 생겨버렸습니다. 정시가 되면 떠난다? 그 전에 타라? 자, 윤석열 후보, 안철수 대표, 최재형 원장, 홍준표 의원, 정시에 안 타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꼴랑 유승민이 원희룡이 태우고 먼저 대선 열차 출발시킨다고? 대선 버스 출발시킨다고? 그야말로 무모하게 짝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끊임없이 김종인이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비아냥대고 있어요. 과거와 같은 정치 행태를 계속 보여주는데 국민이 짜증나게 한다. 진짜 국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후보 장모가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는 것 관련해서 이동훈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사법부 절차대로 결정이 나면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또 측근들의 입을 통한 전원 정치만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저도 그 비판을 많이 했지만
대변인 임명하는 것으로 제가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여러 측근들의 전원이 계속 될 때마다 대변인부터 빨리 임명해라. 대변인만 임명해도 된다. 그 대변인 임명해서 지금 훌륭하게 잘 하고 있잖아요. 예, 이동훈 대변인은 윤 총장이 이제부터는 직접 나서서 말을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딱 삿바 잡고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딱 나서는 순간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한테 끌려다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냉엄한 정치 현실이에요. 왜 그 간단하고도 쉬운 정치판의 그 철칙을 모르고 네. 자, 윤석열 후보의 대선 전국 주도권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이제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저 속꼬리에 매달리는 이 쇠파리 존재처럼 쇠파리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를 제가 순항하기 어렵다고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사실상의 출마 선언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출마설에 대해서 좌파 정치인들이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이라고 있잖아요. 이자가 감사원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으니까 최재형 원장이 내 생각을 조만간 정리해서 얘기하겠다. 그러자 최강욱이가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 직무 마치자마자 선거 출마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 최강욱이가 1년 전에 출마 못하게 만들겠다고 법 만들겠다고 그 거들먹거렸던 자 아닙니까? 그러자 최재형 원장이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네 생각만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그냥 점잖게 한마디 야단쳤어요. 그러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공직자는 정치적 욕망 등 사익 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참, 이게 그런 말 있죠? 군뱅이 앞에 주름 잡는다고 공자 앞에서 문자 쓰고. 네, 그러자 최재형 원장이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 부분에서 부끄러운 행동한 것 없다. 앞으로도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을 위해 지위를 이용할 생각 없다. 딱 잘라 말했어요. 또 지금까지 했던 어떤 감사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감사한 건 한 건도 없다. 사실상의 정계 진출 선언, 대선 출마 선언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최재형 원장 스스로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 앞에 이렇게 했으므로 출마 선언을 같이 기다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그 국회 답변을 보면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의 자유우파 일원으로서의 대선 출마를 는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최재형 원장이 출마 선언하는 순간 이른바 최재형 현상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윤석열 현상, 이준석 돌풍,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그리고 정방향에서 불어오는 최저형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자, 오늘 정론일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